단 72시간 만에 일본이 쏟아부은 수조원이 박살났습니다. 기술 대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시스템 앞에 철저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행사 들러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완벽한 매뉴얼과 정교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똑똑히 가르쳐주죠. 일본 올림픽 추진단 마츠모토 국장의 비웃음은 채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영하 15도 모든 것이 멈춰버린 혹한의 현장에서 일본의 자랑이던 미슐랭 식단은 차가운 돌덩이로 변했고 그들이 신봉하던 종이지도는 차가운 쓰레기 조각이 되었습니다. 일본 선수단이 추위와 시스템 붕괴로 절규하며 무너질 때 한국 진영에서는 인류가 본 적 없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불 하나 피우지 않고 설산 한복판을 뜨겁게 달구는 미지의 열기, 그리고 인간의 눈을 대신해 현장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처음엔 운이라며 부정하던 IOC와 외신들조차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미래 앞에 결국 일본을 버리고 한국의 기술을 올림픽의 새로운 법으로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한국 따위가 어떻게 전 세계 올림픽의 룰을 지배하게 된 거지?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이제 일본은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선수들의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처참한 고객으로 전락했습니다. 자존심을 꺾은 일본 관리들이 한국 지원팀 앞에 줄을 서며 제발 우리에게도 그 시스템을 배정해달라고 읍소하는 믿기 힘든 상황. 참가국에 불과했던 한국은 어떻게 단숨에 전 세계를 쥐고 흔드는 패권자가 되었을까요? 일본의 거대 자본을 단 한순간에 무력화시킨 한국의 승부수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전율케 한 대한민국 기술 외교의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올림픽 추진단에서 전략혁신국장을 맡고 있는 마츠모토입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축제를 앞두고 저는 우리 일본이 다시 한번 기술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완벽한 기회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우리 국에서는 무려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며 그 핵심은 인간의 감각과 전통을 극대화한 아날로그의 정수였습니다. 저는 평소에도 디지털 기기의 가변성보다는 종이가 주는 묵직한 신뢰를 믿어왔기에 15,000페이지가 넘는 정교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돌발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미슐랭 스타 셰프단과 일본 특유의 장인 정신은 차가운 기계 따위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오모테나시, 즉 최고의 헌대를 보여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반면 바로 옆 구역에 짐을 푼 한국 선수단의 모습은 제 눈에는 그저 한심해 보일 뿐이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올림픽이라는 전쟁터에 오면서도 그들은 고작 몇 명의 젊은 스태프와 정체 모를 작은 기기들만 챙겨왔을 뿐 우리가 보여준 그 비장함이나 물량 공세는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 숙소 외벽에 걸린 가벼운 드라마 대사를 보며 저는 사토 군에게 한국은 이미 기강이 무너진 군대나 다름없으며 이번 올림픽에서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굴욕적인 성적표뿐일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근거 있는 자신감은 밀라노 현지 중앙 물류 창고에서 진행된 첫 번째 데이터 검수 작업에서부터 기묘한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밀라노에 도착한 각국 대표단의 장비와 보급품은 수천 톤에 달했고 이를 전산에 등록하고 분류하는 작업은 이번 올림픽 운영의 첫 단추였습니다. 우리 일본 추진단은 엘리트 요원 50명을 투입하여 종이 차트와 수동 바코드 리더기를 통해 72시간 동안 꼬박 밤을 새우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 라인에서 작업을 시작한 한국팀의 수치가 이탈리아 운영국 모니터에 뜨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 3명의 인원이 이름 모를 한국 대기업의 모바일 단말기 몇 대만을 들고 나타나더니 우리가 사흘간 매달린 물량을 단 2시간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저는 즉시 이탈리아 현지 총책임자에게 달려가 시스템 오류를 주장했습니다. 수천 개의 고가 장비를 검수하는 데 있어 2시간이라는 숫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분명 한국이 검수 절차를 대폭 생략했거나 기계가 고장난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항변에 이탈리아 측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결국 전 품목에 대한 정밀 재검증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수치가 엉망으로 나올 것이라 확신하며 비웃음을 머금은 채 결과 화면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30분 뒤 화면에 뜬 수치는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총 1200톤에 달하는 한국의 보급품 리스트는 수량과 규격 그리고 무게에 있어 단 1개의 오차도 없었으며 정확도 100%라는 비현실적인 결과값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기술진조차 처음 보는 압도적인 처리 속도와 정확도의 경악을 금치 못하며 한국 스태프들에게 도대체 어떤 기계를 쓴 것이냐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스태프들은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 터치하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고작 물류 작업이 빠르다고 해서 경기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5,000페이지의 종이 매뉴얼을 뒤적이며 현장의 소통 문제를 해결하려 고함을 지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차원의 준비를 끝내놓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의 밀라노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우리 일본 선수들은 추위에 떨며 컨디션 조절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한 미슐랭 식단이 선수들에게 제공되면 이 모든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 확신하며 조리실 점검을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그 마지막 자존심마저 알프스의 혹독한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숨겨둔 진짜 무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으며 제가 비웃었던 그들의 여유가 단순한 방종이 아닌 철저한 계산에서 나온 승자의 미소였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장의 공기를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 훈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인 일본 선수단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설로 인해 도로 상황이 마비되었고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던 이탈리아 현지 기사들과의 소통은 언어 장벽과 무전기 고장으로 인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종이 지도를 들고 쩔쩔매는 우리 직원들 옆으로 어김없이 한국 선수단의 차량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들은 마치 길을 훤히 알고 있다는 듯 거침없이 눈길을 뚫고 지름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토 군을 시켜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움직이는지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비밀리에 구축해온 실시간 지능형 인프라의 단면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중앙 통제실보다 한국의 스마트폰 하나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밀라노의 마비된 심장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거대한 패배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호간의 설산에서 선수들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식사 문제에서 우리가 그토록 자부했던 미슐랭의 품격이 한국이 준비한 미지의 시스템 앞에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지 저는 아직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차가운 손을 비비며 조리실의 온도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의 겨울은 제가 알던 상식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일본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폭설로 뒤덮인 알프스 산악스키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장엄한 대자연이 아니라 일본 올림픽 추진단의 처참한 무능함이었습니다. 스키 장비와 훈련 부츠를 실은 우리 장비 트럭들이 약속된 시간이 1시간이 넘도록 도착하지 않았고 영하 15도의 칼바람 속에서 우리 선수들은 훈련복 차림으로 오들오들 떨며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작성한 300페이지 분량의 긴급 대응 매뉴얼을 꺼내 들고 지사들과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탈리아어, 욕설과 지직거리는 무전기 소음뿐이었습니다. 현지 기사들은 영어를 전혀 못했고 우리가 건네준 종이 지도는 폭설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겪고 있던 혼란은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일본 지원팀이 이탈리아 기사와 의사소통한 문장을 나누기 위해 통역기를 돌리고 손짓발짓을 섞어 소모한 시간은 평균 12분 30초였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40% 이상의 오역으로 인해 트럭 기사는 엉뚱한 산등성이를 헤매고 있었고 저는 야마모토 팀장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 선수단의 장비 트럭들이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정확하게 훈련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늦게 출발한 그들이 어떻게 이 살인적인 눈길을 뚫고 지체 없이 도착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분명 과속을 했거나 위험한 도박을 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움직임을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계적 오류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의 20대 젊은 스태프 한 명이 한국 대기업의 최신 스마트 기기를 들고 이탈리아 기사에게 다가갔는데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순간 기기에서 흘러나오는 통역 속도는 단 0.2초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번역의 정확도였습니다. 현장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이 사용 중인 실시간 지능형 통역 시스템은 이탈리아 사투리와 전문적인 스포츠 용어까지 99.8%의 정확도로 구현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단어 하나를 이해시키기 위해 10분 넘게 추위 속에서 싸우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현지인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물류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수치를 보고도 믿을 수 없어 이탈리아 운영국의 데이터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서 온 나라의 기계가 현지인보다 더 정확하게 길을 찾고 대화를 나눈단 말입니까?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전용 위성 경로 탐색 시스템은 폭설로 인한 도로 폐쇄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단 30초의 오차 범위 안에서 도착 예정 시간을 산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 트럭들의 도착 오차는 영하의 혹한 속에서도 평균 15초 이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각과 종이 매뉴얼을 신뢰하던 저의 상식은 이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앞에서 하나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선수단 내에서도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에이스 선수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은 저렇게 따뜻한 차량 대기실에서 실시간으로 훈련 코스 분석 자료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눈밭에서 기다려야 하느냐며 항의했습니다. 저는 일본의 정신력을 강조하며 조금만 더 버티라고 소리쳤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 기기 화면에는 훈련장의 빙질 상태와 풍속 데이터가 실시간 수치로 시각화되어 흐르고 있었고 그들은 0.01초의 구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이미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근성과 비장함을 논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밀라노의 환경 자체를 자신들의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편입시키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트럭이 도착한 것은 예정 시간보다 150분이나 늦은 시점이었습니다. 장비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고 선수들의 근육은 굳을대로 굳어 훈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태를 운전기사의 개인적인 부주의와 악천후 탓으로 돌리며 공국의 보고서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술력은 그저 일시적인 기계적 운에 불과하며 올림픽 본선이 시작되면 반드시 시스템의 한계가 올 것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슐랭 식단이 준비되는 점심시간이 되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동시에 한국이 그 시간마저 자신들의 영역으로 바꿔놓지는 않았을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훈련장 입구에서 마주친 한국 스태프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목례를 하며 자신의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확인하더니 동료에게 훈련 강도를 15% 높여야겠다고 말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가 준비한 그 두꺼운 매뉴얼 속에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는지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관을 압도하고 데이터가 현장의 공기를 지배하는 시대에 대한 대처법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밀라노의 차가운 설원 위에 서서 처음으로 일본의 전략이 근본부터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복과 추위가 동시에 저를 엄습해왔고 저는 곧 시작될 점심 식사가 이 굴욕적인 분위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드디어 우리가 준비한 진정한 오모테나시의 정수를 보여줄 시간이 왔다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밀라노의 혹독한 추위에 시달린 선수들에게 일본 최고의 미슐랭 스타 셰프가 새벽부터 정성껏 쥐어낸 특제 초밥 도시락은 단순한 끼니를 넘어 승리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될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선수단 식사 텐트로 향하며 사토 군에게 한국 팀은 아마 차가운 샌드위치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을 것이니 그 처량한 모습을 기록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텐트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상상했던 축제의 장이 아니라 비명과 탄식이 가득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영하 15도의 설산에서 미슐랭 셰프의 장인 정신은 순식간에 차가운 흉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최고급 도미와 참치살은 밀라노의 칼바람에 얼어붙어 마치 날카로운 얼음 조각처럼 변했고 고시이카리 쌀알은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젓가락조차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은 이가 시리다며 고통을 호소했고 셰프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던 그 화려한 식단이 혹한이라는 환경 앞에서는 선수들의 체온을 뺏어가는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제 코끝을 자극하는 아주 강렬하고 따뜻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이곳 밀라노 고산지대에서는 날 수 없는 진한 육수와 매콤한 향기였습니다. 냄새를 따라 고개를 돌린 저는 한국 팀 구역에서 피어오르는 거대한 하얀 수증기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식당차를 부른 것도 아니었고 불법으로 가스 버너를 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수단 앞에 놓인 작은 사각형 용기에서 마치 공장 굴뚝처럼 맹렬하게 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즉시 이탈리아 안전 요원들을 불러 한국이 위험한 인화 물질을 사용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런 득한의 환경에서 불도 없이 저런 열기를 낸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분명 조작이나 편법이 숨어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탈리아 측 조사관들이 한국의 식사 텐트로 들이닥쳤고 저는 의기양양하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사관들이 한국 선수들의 도시락 온도를 측정하는 순간 제 눈앞에 계측기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내부의 온도는 작동 후 단 8분 만에 섭씨 98도까지 치솟아 있었고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중심 온도는 75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효율 수치였습니다. 한국이 사용 중인 이 특수 가열 시스템은 외부로 새어나가는 열 손실률을 단 8% 미만으로 억제하며 혹한 속에서도 45분간 따뜻한 온기를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사관은 고개를 저으며 이런 수치는 자신들의 상식 밖이라며 기기 오류를 의심하고 2번이나 센서를 교체하며 재측정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재측정 결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위해 개발한 지능형 발열팩은 주변 기온 데이터와 연동되어 최적의 반응 속도를 계산해내고 있었고 그 결과 영하 20도에서도 즉각적인 끓는 점 도달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얼어붙은 초밥을 보며 절망할 때 한국 선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펄펄 끓는 육개장과 갈비찜을 먹으며 급속도로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체온 유지와 직결되는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이미 식사 시간을 하나의 정밀한 과학적 회복 공정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의 결과치를 보고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독보적인 기술을 숨길 수 있었는지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작 도시락 용기에 이런 첨단 소재를 적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저는 본국의 전략본부에 연락해 한국의 소재 공학 기술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스태프들은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사관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식사를 마친 뒤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체온 변화와 영양 상태를 체크하며 다음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여유로운 모습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일본의 미슐랭 셰프들은 텅 빈 그릇을 치우며 고개를 떨구었고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밥상에서 갈린 이 운명은 단순히 음식의 차이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는 기술력의 격차를 의미했습니다. 시합을 마친 선수들은 하나둘 훈련장으로 다시 모여들었고 저는 이번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오후 훈련의 모든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단이 오후 훈련을 위해 리프트 탑승장 게이트로 향하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또다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코드 카드와 종이 매뉴얼을 대조하며 차가운 금속 리더기에 카드를 찍기 위해 장갑을 벗고 쩔쩔매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마치 마법이라도 부리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리프트 입구에 도달하자 멈추어 서지도 않았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당당한 걸음으로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는데 굳게 닫혀있던 보안문들이 그들이 다가가기도 전에 미리 열리며 환영하듯 길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에 다시 한번 이탈리아 운영팀을 향해 거치게 항의하며 한국이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 아니냐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에 달려온 이탈리아 보안 책임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모니터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믿기 힘들다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통과한 게이트의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들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0.05초라는 비현실적인 속도로 인증을 마치고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본 스태프들이 꽁꽁 얼어붙은 바코드 카드를 센서에 문지르며 한 명당 평균 15초 이상을 소모하고 있을 때 한국은 멈추어 서기는커녕 보행 속도조차 줄이지 않고 3m 전방에서 이미 모든 신원 확인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명백한 보안 허점이며 한국이 사전에 조작된 불법 기기를 사용하여 올림픽의 안전 규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장 조사를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탈리아 기술진이 정밀 계측 장비를 들고 한국 선수들의 주머니와 손목을 검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비겁한 편법의 실체가 드러나기만을 기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저의 오만한 확신을 비웃듯 더욱 경악스러운 수치를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독자적으로 구축한 핸즈프리 지능형 인증 시스템은 오차 범위 0.01% 미만이라는 경이로운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하의 혹한에서도 전파 간섭을 완벽히 차단하는 초광대역 무선 기술과 한국 대기업의 최첨단 인공지능, 지전 기술이 결합하여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도 특정 개인을 단 0.1초 만에 식별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기술진은 자신들이 유럽에서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처리 용량이 무려 8배나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만든 기술이 맞느냐며 몇 번이고 고고서를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전통과 격조를 따지며 아날로그 방식의 신뢰성을 고집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물리적인 접촉조차 필요 없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성벽을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보안국은 한국의 이 기술력을 현장에서 확인하자마자 즉시 자신들의 기존 매뉴얼을 폐기하고 한국 측의 협조를 구해 보안 게이트 전체의 운영 권한을 한국 시스템에 통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림픽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의 주도권이 일본의 우방이라 믿었던 유럽의 손에서 한국으로 순식간에 넘어가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치욕적인 수치를 본국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해졌고 제가 극호로 무시했던 한국의 그 가벼운 여유가 실은 세상을 지배할 압도적인 패권의 상징이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습니다. 현장에 모여든 각국의 언론 매체들은 이제 일본의 미슐랭 식단이 아니라 한국의 이 마법 같은 게이트 통과 장면에 카메라 렌즈를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한국 스태프들에게 몰려가 인터뷰를 요청하는 동안 우리 일본 지원팀은 아무도 찾지 않는 구석에서 고장 난 바코드 리더기를 수리하며 처량한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거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숨겨왔는지 분노와 질투가 섞인 감정으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게이트 통과를 넘어 올림픽의 모든 판정과 질서를 좌우하는 핵심 운영부서에서 한국이 준비한 진짜 비장의 무기가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경기장 본부로 향하며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장 내부의 비디오 판독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숨이 막힐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동안 올림픽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것은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세계적인 전자 기업들의 방송 장비였고 그것이 곧 세계의 표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 일본 기업들의 로고가 판독실을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제가 평생 쌓아온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광경이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초고해상도 모니터와 판독 시스템의 중심에는 일본의 로고 대신 한국 대기업의 선명한 브랜드가 박혀 있었고 그곳은 마치 미래 도시의 관제 센터를 옮겨 놓은 듯한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직위원회 측에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올림픽 판정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기술에 맡기는 것은 전 세계 선수들의 땀과 눈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판정은 인간의 숙련된 눈과 단연간의 경험이 쌓인 심판의 직관이 핵심인데 기계 따위가 감히 승부의 세계에 개입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항의에 돌아온 것은 이탈리아 조직위 관계자의 냉소적인 미소와 함께 제시된 한 장의 수치 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위해 도입된 한국의 인공지능 디전 판독 시스템의 성능 수치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그 숫자를 읽는 순간 제 시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눈을 비벼야 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이 시스템은 초당 240프레임의 8K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선수의 움직임을 0.001초 단위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일본 장비가 구현하던 판독 속도보다 무려 12배나 빠른 수치였으며 더 놀라운 것은 인공지능이 선수의 관절 위치와 무게 중심의 변화를 3D 입체 그래픽으로 재구성하여 오차 범위를 0.1mm 이내로 줄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비현실적인 수치를 보고 명백한 데이터 조작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카메라와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관절을 0.1mm 단위로 실시간 추적한단 말입니까? 저는 즉시 현장에 상주하던 영국과 미국의 기술 고문들을 불러 한국 시스템의 신뢰성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의 기술 전문가와 미국의 항공우주국 출신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서버실로 들이닥쳤고 저는 그들이 한국의 허술한 기술력을 만천하에 폭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재검증이 진행될수록 현장의 공기는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이 무작위로 추출한 100건의 경기 상황 데이터를 한국 시스템에 넣고 재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모든 판정 결과가 단 1%의 편차도 없이 일치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 심판이 육안으로 판별하기 불가능했던 쇼트트랙의 미세한 날 들이밀기 상황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정확한 시점을 0.0001초 단위의 수치로 증명해냈습니다. 미국 기술 고문은 머리를 감싸주며
이것은 단순한 카메라 기술이 아니라 인류가 도달한 적 없는 시각지능의 정점이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번 올림픽을 위해 비밀리에 구축한 엣지 컴퓨팅 네트워크가 밀라노 전역의 경기 데이터를 지연 시간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것이 정말 한국이라는 조립 국가에서 만든 독자 기술이 맞느냐며 몇 번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과 인간의 숙련도를 운운하며 아날로그 장비에 매달리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인간의 한계를 아득히 초월한 보이지 않는 지배자의 눈을 완성해 놓았던 것입니다. 더욱 치욕적인 것은 일본 선수단이 억울한 판정이라며 제기한 공식 항의가 한국의 이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 단 5분 만에 기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치진은 관례대로 심판의 주관적 오류를 지적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조직위는 말없이 한국 시스템이 출력한 3D 분석 리포트를 내밀었습니다. 그 리포트에는 선수의 스케이트 날 각도와 지면과의 접촉 압력까지 수치화되어 있었고 그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여 일본 코치진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올림픽 외교 무대에서 행사해온 그 무형의 영향력이 한국이 만든 정밀한 수치와 기록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타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BBC와 미국 CNN은 특집 비사를 통해 인간 심판의 시대가 가고 한국의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올림픽의 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밀라노의 기적이라 칭송하며 이제껏 기술 패권을 쥐고 있던 일본의 몰락을 가감없이 묘사했습니다. 저는 본국으로부터 걸려오는 빗발치는 질책 전화에 시달리며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초라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그 여유로운 미소가 실은 우리 일본의 무능함을 비웃는 승자의 여유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든 것은 단순히 판독 기술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이 기술을 바탕으로 올림픽의 모든 운영 규정과 표준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습니다. IOC의 고위 관리자들이 하나둘 한국 팀의 거점인 코리아 하우스로 모여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을 때 저는 무언가 회복 불가능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오히려 전통과 형식을 따지며 문 밖에서 서성이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스포츠의 심장부와 결탁하여 미래의 표준을 선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올림픽 추진단 전략혁신국장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두꺼운 종이 매뉴얼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판단을 대체하고 데이터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짓는 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판독실을 나와 코리아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충격적인 선언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우리 일본이 왜 패배했는지 그 잔인한 진실만큼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깊어갔지만 한국의 시스템이 내뿜는 서늘하고도 정교한 빛은 경기장의 어둠을 낱낱이 파헤치며 일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제가 코리아 하우스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각국 대표단의 장관급 인사들과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믿기 힘든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국격이라면 당연히 프리패스로 통과해야 할 그 관문에서 저조차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제 평생 겪어본 적 없는 최고의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안에서 터져 나올 한국의 최종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눈과 귀를 지배하는 것을 넘어 올림픽이라는 인류 최대의 축제에서 일본의 존재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 한국의 진짜 비장의 무기가 이제 곧 전 세계를 향해 선포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일본의 시대가 이토록 허망하게 막을 내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술 제국의 선포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제가 한때 무시했던 그 알록달록한 현수막과 가벼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곳은 이미 전 세계 스포츠와 정치 그리고 경제계의 거물들이 모여 미래를 논하는 거대한 허브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저를 압도한 것은 일본 하우스와는 차원이 다른 운영 효율성이었습니다. 우리 일본 추진단은 이번 대회를 위해 500장의 수작업 금박 초대장을 제작하여 각국 외교관들에게 발송했고 그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은 스태프 20명이 입구에서 일일이 종이 장부를 대조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그것이 일본이 생각하는 최고의 격조이자 예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일본의 재팬하우스는 단 12명의 하위급 관리들만이 방문한 채 적막강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는 입구에서부터 그 어떤 정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방문객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명의 안내 요원도 없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인도에 따라 물 흐르듯 안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비접촉 생체 인증 기술은 두꺼운 외투를 입은 국빈들이 멈추어 서지 않아도 단 0.3초 만에 신원을 확인하고 개인별 맞춤형 디지털 안내 메시지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옆을 지나가던 유럽의 한 올림픽 위원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예리하게 찔렀습니다. 그는 일본 하우스에 갔더니 아직도 종이 명단을 확인하느라 추위 속에 5분을 서 있게 하더라며 역시 올림픽의 미래는 한국에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지켜온 일본의 방식이 시대의 흐름을 가로막는 낡은 장애물이 되어버렸음을 직감했습니다. 내부로 들어서자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홀 중앙에는 500인치 규모의 초고해상도 투명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곳에는 현재 올림픽 경기장 곳곳의 에너지 효율과 선수들의 실시간 컨디션 지수 그리고 경기 운영 데이터가 수치화되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사들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었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들은 한국의 기술진으로부터 시스템, 운영 브리핑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수치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지능형 운영 플랫폼은 기존 올림픽 대비 전력 소모량을 32% 절감하면서도 경기 운영 사고 발생률을 0.002% 이하로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개최한 그 어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에서도 도달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효율의 정점이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에서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 대기업의 총수와 함께 잔을 부딪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일본의 미슐랭 초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번에 선보인 발열 식단 기술을 자국의 재난 구호 시스템에 도입하는 방안과 인공지능 판독 시스템을 전 세계 스포츠 리그의 공식 표준으로 채택하는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빈이 한국의 발열 도시락을 직접 시연해보며 영하 15도에서도 단 8분 만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사를 연발하자 주변에 있던 외신 기자들의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저는 그 빛이 마치 일본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 소리처럼 느껴져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의 기자는 생중계를 통해 코리아 하우스는 더 이상 국가 홍보관이 아니라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는 실리콘밸리의 심장부와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일본이 아날로그의 향수에 젖어 있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 패권을 완벽하게 거머쥐었다며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보도를 지켜보며 우리 일본이 준비한 수조 원의 예산이 얼마나 허망하게 낭비되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을 강조하며 셰프 한 명의 손맛에 매달릴 때 한국은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선수와 관중이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압도적인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치욕적인 것은 제가 그곳에서 우리 일본의 최고 위급 임원 몇 명을 목격했을 때입니다. 그들은 일본 정부의 지시를 어기고 비밀리에 코리아 하우스를 찾아와 한국 측 관계자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기술 제휴를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핵심 부품 산업조차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분노보다 더 큰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전략혁신국장으로서 제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한국이 만든 이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 앞에서 고작 어린아이의 불장난 수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그만 들러리로 치부했던 저의 오만함은 이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연예가 무르익을 무렵 한국 측의 한 고위 관리가 단상에 올라 중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에서 증명된 모든 기술을 표준화하여 향후 국제 스포츠 대회의 공식 프로토콜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고 각국 인사들은 앞다투어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위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일본이 30년간 지켜온 올림픽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규칙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한국이 만든 규칙을 따르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하청 국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코리아 하우스를 빠져나와 차가운 밀라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우리 일본의 재팬 하우스는 조명이 꺼진 채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버려진 유적지처럼 처량해 보였습니다. 반면 제 등 뒤에 코리아 하우스는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찬란하게 빛나며 전 세계의 건물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본국에 보낼 마지막 보고서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의 시스템 아래 종속되기 시작했으며 내일 아침 개막식에서 우리가 목격할 것은 일본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이 전 세계를 향해 던지는 압도적인 패권의 선언일 것입니다. 길가에 버려진 우리 일본의 종이 전단지가 바람에 날려 제 발등을 스쳤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인쇄했던 일본의 전통 문양은 이제 누구의 관심도 끌지 못하는 쓰레기 조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도 일본의 방식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개막식에서 전 세계는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인류의 축제를 재정의하는지 보게 될 것이며 그 광경은 제가 겪은 이 모든 굴욕이 단순히 시작에 불과했음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밀라노의 밤은 그렇게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와 일본의 비참한 몰락을 가르는 역사의 분기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내일 마주할 더 거대한 진실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본이 더 이상 주인이라 자부할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개막식 당일 아침 밀라노의 국제올림픽위원회 본부 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정적과 기묘한 열기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올림픽 추진단의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이번 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이 주도해온 디지털 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저지하고 일본의 아날로그 매뉴얼이 가진 신뢰성을 다시 한번 호소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놓인 300페이지 분량의 최종 반박 서류를 매만지며 이탈리아와 유럽 국가들이 전통의 가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이번 밀라노 올림픽의 운영 실태 보고서가 뜨는 순간 저는 제가 가져온 종이 서류들이 얼마나 초라한 유물에 불과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한 데이터들이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게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기술분과 위원장이 발표한 수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이 구축한 통합 운영 시스템을 사용한 국가들의 경기장 진입 속도는 기존 방식 대비 무려 85% 향상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의 돌발 사고 발생률은 0.001%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종이 매뉴얼과 수동 바코드 방식을 고집했던 구역에서는 평균 12분의 대기 시간이 발생했고 이는 선수들의 컨디션 저하로 직결되었다는 분석이 덧붙여졌습니다. 위원장은 이 수치를 근거로 더 이상 올림픽이 과거의 낡은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기계의 오류 가능성과 전통의 중요성을 역설했지만 돌아온 것은 전 세계 위원들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그때 국제올림픽위원장의 입에서 전 세계 스포츠 역사를 뒤흔들 역사적인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오늘 이 시간부로 밀라노 프로토콜이라 명명된 새로운 올림픽 운영 표준 규정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규정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기후 위기와 동계올림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모든 선수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한국이 선보인 지능형 발열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둘째로 모든 종목의 판정은 주관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대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디전 판독 시스템을 공식 표준으로 채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운영 매뉴얼에서 종이를 완전히 퇴출하고 한국의 클라우드 데이터 시스템만을 사용한다는 전면적인 디지털 전환 선언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끝나는 순간 회의장에는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을 도입하자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올림픽의 룰과 법을 한국의 기술을 기준으로 제정해야겠다는 전격적인 항복 선언이자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올림픽 표준이 한국의 기술로 고정된다는 것은 앞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리든 한국 기업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그들의 허락 없이는 대회를 열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선언문에 명시된 기술들의 특허권 소유국은 단 하나 대한민국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년 동안 올림픽 파트너로서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이 단 한 장의 규정으로 인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CNN과 영국 BBC는 이 소식을 전 세계의 긴급 속보로 타전하며 한국이 스포츠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낡은 아날로그 정신은 박물관으로 가야 할 때이며 한국의 디지털 패권이 인류의 축제를 진화시켰다고 극찬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길에 제 손목에 찬 일본산 아날로그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정밀함의 상징이었던 이 시계가 지금은 흐르는 시간을 잡지 못해 멈춰버린 과거의 잔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본 추진단 내부에서는 패닉이 일어났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한국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처참한 사실은 일본 본국 정부로부터 내려온 긴급 훈령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올림픽 표준 채택에서 소외될 경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한국 측에 최대한 굽히고 들어가서라도 시스템 사용 권한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존심을 목숨처럼 여기던 우리 일본이 이제는 한국이 만든 규정 아래 무릎을 꿇고 그들의 시스템을 구걸해야 하는 고객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는 비통한 심정으로 한국 지원팀이 머무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 입구에는 이미 우리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을 한 번이라도 더 체험해보고 전수받으려는 각국 장관들이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한국 스태프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각국 대표단과 상담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표준과 질서를 판 것이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일본은 더 이상 스승도 라이벌도 아닌 그저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평범한 소비자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젊은 스태프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는 정중하게 목례하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는데 그의 바른 태도가 저에게는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 기업이 작성한 수천억 원 규모의 시스템 이용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를 하며 우리 일본의 시대가 이토록 잔인하게 저물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장인 정신의 환상에 빠져 종이 한 장에 정성을 쏟는 동안 한국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디지털 이정표를 세우고 그 길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전 세계 모든 올림픽 경기장에는 한국의 로고가 박힌 장비들이 깔릴 것이며 심판들은 한국의 인공지능이 뱉어내는 수치의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밀라노의 차가운 설원 위에 선포된 한국의 표준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국으로 보낼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시스템 아래 살아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문명의 전환이다. 일본의 몰락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스스로 만든 낡은 벽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도약은 그 벽을 허무는 혁신에서 완성되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조각을 내려놓고 한국이 내미는 계약서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것은 일본이 한국의 공식적인 기술 종속 국가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항복 문서와 다름없었습니다. 밖에서는 개막식을 알리는 축포가 터지기 시작했지만 그 화려한 소리조차 저에게는 우리 일본의 장례식을 알리는 조종 소리로만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새로운 올림픽의 법령은 이제 곧 전 세계 모든 스포츠 현장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그 중심에 선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신의 영역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내일 있을 개막식에서 전 세계가 목격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 연출이 우리 일본의 마지막 숨통을 어떻게 끊어놓을지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라노의 밤은 그렇게 한국의 찬란한 태양 아래 일본의 달빛이 사라지는 역사의 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막식의 화려한 조명이 밀라노의 밤하늘을 밝히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쌓아온 일본의 자존심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스타디움의 모든 시스템은 이미 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고 관중석을 가득 채운 수만 명의 손에는 일본의 장비 대신 한국 대기업의 최첨단 스마트 기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내 아나운서가 개막식의 공식 기술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이름을 호명하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한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인류의 축제를 한 단계 진화시킨 새로운 패권자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저는 귀빈석 구석에 앉아 우리가 수억 엔을 들여 준비했던 일본식 종이 부채와 전통 장식품들이 관중들의 발밑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는 광경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인 드론 쇼가 시작되자 밀라노의 하늘은 더 이상 이탈리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수천 대의 지능형 드론은 영하의 혹한과 강풍 속에서도 단 1mm의 오차 없이 완벽한 군무를 선보이며 밤하늘에 거대한 태극 문양과 역동적인 호랑이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우리 일본 추진단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불꽃놀이를 준비하며 지상 악화로 인한 사고를 걱정하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인공지능 군집 비행 기술을 통해 대자연의 변수조차 자신들의 예술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전 세계 언론사들은 이 광경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이 정의한 미래의 올림픽이라며 격찬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 빛나는 하늘을 차마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가장 치욕적인 순간은 개막식 행사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찾아왔습니다. 우리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차례가 되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자랑하던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줄 어떤 도구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선수들의 유니폼에는 한국의 지능형 생체 센서가 부착되어 있었고 그들의 컨디션은 실시간으로 한국의 클라우드 시스템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장 직전 선수들이 섭취한 영양식조차 제가 한국 지원팀 사무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끝에 간신히 결제하여 받아온 한국의 발열 식단이었습니다. 일본의 국가대표들이 한국의 시스템에 의존해 생존하고 한국의 기술을 통해 경기를 준비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은 일본 올림픽 추진단 전략혁신국장인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최종 정산을 위해 한국 대기업의 운영본부 사무실을 다시 찾아야 했습니다. 사무실 입구에는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전 세계 국가들의 로고가 줄을 이어 있었는데 그 맨 앞줄에는 우리 일본의 국기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승자의 명단이 아니라 가장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대량 구매한 우수 고객의 명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최종 기술 이용료와 로열티가 적힌 결제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서류 하단에는 이번 올림픽을 위해 한국이 등록한 450건의 특허 사용 목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수치는 우리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기술의 장벽이 되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제가 서명을 마치고 고개를 숙이자 한국의 젊은 스태프는 아주 정중하고 친절한 미소로 저를 향해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믿고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 평범한 서비스 멘트가 제 귓가에는 전 세계 스포츠 패권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알리는 최후의 통첩처럼 들렸습니다. 한때 한국의 스승을 자처하며 기술을 하사하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의 시스템을 결제하고 그들의 친절한 응대에 안도해야 하는 고객 신세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시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오며 주머니 속에 구겨져 있던 우리 일본의 운영 매뉴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그 동이 뭉치는 과거의 유물일 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밀라노의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본국으로 보낼 마지막 독백을 메모장에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에서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 우리가 마주한 것은 대한민국의 거대한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경기에 참여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따라야 할 새로운 법과 표준을 만드는 창조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장인 정신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갇혀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한국은 디지털과 인공지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로 전 세계의 심장부를 촘촘하게 엮어놓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한국의 시스템 없이는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문 하나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국가의 위상 자체가 뒤바뀐 거대한 문명의 교체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대한민국의 완벽한 승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CNN과 BBC는 연일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기술력이 어떻게 전 세계 강대국들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만들었는지 분석하며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테크 패권국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몰락을 시대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고하며 한국이 만든 이 압도적인 표준이 앞으로 인류의 모든 산업 규정을 재편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저는 스타디움 멀리서 들려오는 한국의 아리랑 선율을 들으며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얕봤던 그 조그만 나라는 이제 세계의 질서를 지배하는 거인이 되었고 우리는 그 거인이 만든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목격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밀라노의 축제는 끝이 났지만 한국이 세운 이 거대한 기술의 금대탑은 전 세계인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았습니다. 일본은 이제 한국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한국의 기술을 가장 먼저 결제하고 전수받아야 하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남는 것만이 생존의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펄럭이는 경기장을 뒤로하고 공항으로 향하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이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가 단순히 올림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일본의 숨통을 조여올 거대한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빛 아래 일본의 그림자는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밀라노의 겨울은 저에게 그리고 일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패배의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저 마츠모토의 기록은 여기서 끝이 나지만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전 세계를 전율케하고 강대국들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저력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갈지 여러분도 저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경이로운 시선으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이 법이 되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상식이 되는 새로운 시대의 목격자들입니다. 가슴 벅찬 이 대반전의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고민해 보려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이름 앞에 고개 숙이며 저의 마지막 보고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그 기술 하나하나에 세상을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더 놀랍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술 외교의 현장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표준이자 미래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